여기는 황금인생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은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 뒤로 사람 사이가 어색해진 적 말입니다. 난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 한마디가 상대 마음을 닫아버린 경우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며느리에게 조언 한마디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다거나 친구에게 충고했는데 그 친구가 어색하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거나 손주에게 좋은 말이라고 했는데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마음을 닫아버렸다거나 이런 경험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난 그냥 좋은 말을 한 건데. 맞습니다. 정말로 좋은 의도였을 겁니다. 상대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건 독한 말이나 큰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무심코 습관처럼 선의로 반복하는 작은 말들이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마치 작은 빗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말 습관들은 대부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입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말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솔직한 말이잖아. 이건 사실이잖아. 이건 상대를 위한 말이잖아. 그렇게 생각하며 반복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사실 인간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건 큰 말, 독한 말이 아닙니다. 아주 무심하게 반복되는 말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대부분 우리가 젊은 시절부터 몸에 밴 것들입니다. 부모님께 배웠거나 직장 생활하면서 익혔거나 아이들 키우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말투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이제는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60을 넘기고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우리는 점점 더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배우자와도 대화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의 원인이 나이 탓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말 습관 때문은 아닐까요? 좋은 의도로 한 말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였는데도 관계를 망치게 되는 그 말 습관 5가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말들은 결코 나쁜 말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관계는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아, 이건 고쳐야겠구나 그 정도만 느끼셔도 충분합니다. 완벽하게 바꾸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말이 있구나. 내가 이런 말을 했었구나. 그 정도만 인지하셔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말 습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 습관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작년 가을 한 노인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0 초반의 한 할머니가 같은 노인정 회원인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나한테 좀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 전화해도 바쁘다고만 하고 집에 와도 금방 가려고 하고.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언니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며느리가 얼마나 바쁘겠어. 애들 키우고 직장 다니고. 그냥 바빠서 그런 거지. 언니한테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말한 할머니는 친구를 위로하려던 겁니다. 괜히 오해해서 관계가 나빠지지 않기를 바랐던 겁니다. 하지만 하소연했던 할머니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친구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는 말이 돌아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 자주 들으셨거나 혹은 무심코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식이 요즘 직장이 너무 힘들어라고 하면 그건 내가 힘들게 생각하는 거야.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배우자가 당신은 항상 내 말을 안 들어라고 하면 그건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내가 언제 안 들었어? 친구가 요즘 나한테 다들 무관심한 것 같아라고 하면 그건 내가 예민한 거야. 다들 바쁘니까 그런 거지. 미국의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1950년대에 인간 중심 상담이라는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그의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발견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당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로저스는 수많은 상담 사례를 분석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혹은 그렇게 느낄 필요 없어라고 부정하면 내담자는 즉시 방어적이 되고 마음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로저스는 이를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소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이 합리적인지 옳은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느꼈다는 사실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40년 넘게 부부 관계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그는 부부의 대화를 관찰하면서 이혼으로 이어지는 부부들의 공통된 대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방어였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부정하고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반박하는 태도입니다. 가트맨은 이를 관계의 종말을 알리는 네 기사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는 말의 문제는 상대의 감정을 부정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상대가 의견을 말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틀렸다고 잘못 생각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대부분 의견이 아니라 느낌을 말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라는 말은 사실 판단이 아니라 감정 표현입니다. 나는 요즘 이렇게 느끼고 있어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이렇게 듣습니다. 내 감정은 틀렸어. 내가 느끼는 건 잘못된 거야. 내가 예민한 거야.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슬픔이 옳은 감정이고 기쁨이 그른 감정이 아니듯 불안도, 서운함도, 외로움도 모두 그냥 감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감정을 부정하면 상대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처럼 느낍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말을 할까요? 대부분은 상대를 위로하려는 의도입니다. 괜찮아. 내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안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위로는 상대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이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 내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는구나.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합리적이든 아니든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느꼈다는 사실 자체를 존중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는 말은 바로 그 타당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 말은 종종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 되라는 식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의 진짜 의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즉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힘들어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로 힘든 일인 겁니다. 설령 객관적으로는 작은 일이라 해도 그 사람의 관점에서는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상대의 관점을 바꾸려 하는 게 아니라 그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 당신은 이 일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것이 진짜 소통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진정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버는 사람을 대하는 두 가지 태도를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상대를 하나의 객체로, 문제로, 고쳐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반면 나와 너의 관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의 인격체로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라는 말은 나와 그것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상대를 고쳐야 할 문제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나-너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생각을 가진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꼈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 말들은 상대의 감정에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그런 감정을 느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인정이 상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아, 내 감정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내가 예민한 게 아니구나.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 상대는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대의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먼저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것, 그게 관계를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쌓이고 쌓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서로의 마음이 닿는 대화 말입니다. 두 번째 말 습관,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어느 일요일 오후 60대 중반의 한 아버지가 30대 아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최근 직장을 옮길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에서 너무 힘들어요. 상사랑도 안 맞고 업무도 너무 많고 이직을 한번 알아볼까 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야, 요즘 같은 세상에 직장이 어디 있다고 그래. 힘들어도 참아야지.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아버지가 세상 경험이 더 많잖아. 지금 회사 그냥 다녀. 이직하면 더 후회할 거야. 아버지는 진심으로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아들이 섣부른 결정을 해서 더 힘들어질까봐 걱정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끊은 뒤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 무조건 참으라는 소리밖에 안 하시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들은 아버지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말 참 좋은 말처럼 들리죠?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며느리에게 너무 밖에만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좀 있어.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손주에게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 할머니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배우자에게 술 좀 줄여. 당신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심리학자 에드워드 대시와 리차드 라이언은 1970년대부터 자기결정 이론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율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율성이란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자율성이 침해받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대시와 라이언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실험이 있습니다. 한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이 퍼즐을 풀면 좋을 것 같아라고 제안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이 퍼즐을 꼭 풀어야 해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안을 받은 아이들은 퍼즐에 훨씬 더 오래 몰입했고, 지시를 받은 아이들은 빨리 흥미를 잃었습니다. 같은 퍼즐인데도 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제안은 선택권을 주지만 지시는 선택권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문장은 겉으로는 배려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지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뒤에는 종종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연구자인 브렌 브라운은 취약성과 공감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브라운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내가 해결해 줄게가 아니라 내 편이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의 문제는 의외로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말 뒤에는 종종 충고, 지적, 통제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니?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인데
고맙다는 소리는 못할 망정 반발하니? 이런 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날 위해서라기보다 나를 고치려는 말이구나. 내가 잘못됐다는 말이구나. 내 선택이 아니라 저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말이구나.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문장 안에는 어떤 가정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너는 옳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가정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내가 너보다 경험이 많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암묵적으로 전달됩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가 더 많은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온 우리가 30대, 40대인 자식들보다 세상을 더 많이 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의 삶을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상대도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 그 사람의 성장입니다.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문장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 부채감을 안겨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내가 안 들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건가? 이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함과 부담감을 느낍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를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그 선택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함께 있을게.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관계입니다. 고대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통치자는 백성이 그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통치자다. 이 말은 정치뿐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진짜 좋은 부모, 진짜 좋은 친구, 진짜 좋은 배우자는 상대를 억지로 이끌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노자의 사상 중에 무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상대의 흐름에 맞춰 강요하지 않고 함께 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는 유의의 말입니다. 억지로 상대를 내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무의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존중한다면 그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를 하나의 완결된 인격체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주체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는 문장은 의도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상대를 수단화합니다. 상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도구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칸트가 말한 진짜 존중은 상대가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 경험으로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 참고만 해. 내가 결정할 일이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 이 말들은 조언을 하되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전달하되 선택은 상대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 상대는 비로소 마음을 열고 진짜로 우리 말에 귀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결정의 주체로 존중하는 말은 방어심을 크게 낮춰줍니다. 그리고 방어심이 사라진 자리에 신뢰가 자리 잡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편이구나. 그렇게 느낄 때 관계는 깊어집니다. 세 번째 말, 습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몇 달 전 한 식당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70 가까운 어머니와 40 초반의 딸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정말 힘들어. 애들 키우랴, 일하랴,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고 가끔은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애들도 있고 집안도 있는데
어떻게 내려놓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엄마가 언제 너한테 나쁜 말 했니? 그냥 힘들어도 웃으면서 살아. 그게 여자 팔자야. 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위해 충고한 거였습니다. 딸이 섣부른 생각을 해서 가정이 무너질까봐 걱정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딸은 그날 이후로 어머니에게 속마음을 잘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해봤자 무조건 참으라는 소리만 하시니까. 딸이 필요했던 건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었습니다. 힘들겠다. 정말 고생이 많구나.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 말 역시 의도는 좋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손주에게 공부 열심히 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아들에게 결혼 좀 해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며느리에게 애 하나 더 낳는 게 어때?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심리학자 다니엘 핑크는 드라이브라는 책에서 인간 동기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종합하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외부의 압박이나 기대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성이라는 것입니다. 핑크는 자율성, 숙련 목적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자율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했다고 느낄 때 가장 강한 동기를 가집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기대나 압력 때문에 움직인다고 느끼면 동기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라는 문장은 겉으로는 상대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상대에게 큰 압박을 줍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상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다는데 내가 이 말을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건가?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또 다른 심리학자 해리언 너너는 가족관계를 수십 년간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말해야 들을까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위한다고 말하면서 하는 충고의 대부분은 사실 우리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다 너 잘 되라고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우리 자신이 안심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빨리 결혼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정말로 자식의 행복을 위한 걸까요? 아니면 결혼하지 않은 자식을 보면서 느끼는 우리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걸까요? 많은 경우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그 불안을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상대에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이 기대에 못 미치면 어쩌지? 이 말에 반대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건가? 나를 위한다는데 내가 거절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건가? 이 말의 가장 큰 문제는 상대의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한다는 점입니다. 다 너 잘 되라고라는 말 앞에서는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절하면 나는 내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애 하나 더 낳는 게 어때?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니요, 저는 더 낳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마치 가족의 행복을 거부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앞에서는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얼버무립니다. 그리고 그 애매함이 관계를 더 어색하게 만듭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다 너 잘 되라고라는 말을 붙일까요? 대부분은 우리말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너를 위한 말이야.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해. 이런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정당화는 오히려 상대를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이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말이 옳다는 확신이 너무 강하구나. 내 의견은 중요하지 않구나. 나는 그냥 이 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구나. 진짜 좋은 조언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조언은 상대가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할 때 상대는 비로소 우리 말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드 몽테뉴는 16세기에 수상록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 수 없다. 각자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며 스스로 길을 선택해야 한다. 몽테뉴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몽테뉴가 살던 시대에는 부모가 자식의 결혼, 직업,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라는 명분 아래 자식의 의사는 무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그런 시대에 역행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이며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동양의 철학자 공자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화의부동한다. 조화롭게 지내되 무조건 같아질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와 같은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는 즉 같아지기를 강요하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옳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해. 하지만 공자가 말한 화는 다릅니다. 우리 생각은 다를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롭게 지낼 수 있어. 이것이 진짜 성숙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내 말이 부담되면 안 들어도 괜찮아. 이건 내 생각일 뿐이야. 내가 결정할 일이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할게. 이 한마디가 들어가면 상대는 비로소 마음을 열 여유를 갖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강요하지 않는구나. 내 선택을 존중해 주는구나. 그럼 이 사람 말을 한번 진지하게 들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강요하지 않을 때 상대는 오히려 더 우리 말에 귀 기울입니다. 선택권을 주었을 때 상대는 스스로 우리 조언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했을 때는 설령 우리 말이 100번 옳더라도 상대는 저항합니다. 이것이 인간 심리입니다. 네 번째 말, 습관 그 정도 일로 뭘 그래. 지난 봄 한 노인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후반의 한 할머니가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못 자겠어.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많이 닳았대.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정도 일로 뭘 그래. 우리 나이 되면 다 아픈데 한두 군데씩은 있어. 나도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픈데 그래도 잘 살잖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말한 할머니는 친구를 위로하려던 겁니다. 별일 아니야. 괜찮아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소연했던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그 친구에게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해봤자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그리고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이 말은 일상에서 정말 흔하게 쓰입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친구가 나 무시했어라고 하면 그 정도 일로 뭘 그래. 애들끼리 다 그래. 배우자가 요즘 허리가 아파라고 하면 그 정도 일로 뭘 그래.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야. 자식이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났어라고 하면 그 정도 일로 뭘 그래. 직장 생활 다 그런 거야. 심리학자 수잔 데이비드는 감정 민첩성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녀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당할 때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의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감정을 억압하거나 무시하라고 하면 오히려 그 감정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설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 일로 슬퍼하지 마라고 하면 사람은 더 슬퍼집니다.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야라고 하면 오히려 화가 더 납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은 억누르거나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인정받고 표현될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사라집니다. 그 정도 일로 뭘 그래라는 말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은 해소되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 쌓입니다. 또 다른 연구자인 브렌 브라운은 공감에 대해 깊이 연구했습니다. 브라운은 공감과 동정을 구분했습니다. 동정은 안 됐네, 하지만 그렇게까지 힘들 일은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공감은 그 일로 힘들었겠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알 것 같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브라운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동정받을 때보다 공감받을 때 훨씬 더 큰 위로를 느낍니다. 동정은 상대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시선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그래? 하지만 공감은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어. 그 정도 일로 뭘 그래라는 말은 상대 마음을 가장 빠르게 닿게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본인은 가볍게 위로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느낀 감정은 사소한 거였구나. 이 정도로 힘들어하는 내가 약한 거구나. 예민한 거구나. 이 말의 문제는 상대의 감정을 평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힘들어할 만한 일이고 이건 힘들어할 만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정합니다. 하지만 감정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큰 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 통증이 있는 할머니에게 그 정도 일로 뭘 그래라고 말한 친구는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다. 나도 아픈데 괜찮잖아. 너도 괜찮을 거야. 하지만 통증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같은 병이라도 어떤 사람은 참을 만하고 어떤 사람은 견디기 힘듭니다. 게다가 통증뿐 아니라 그 통증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 불안, 두려움까지 고려하면 단순히 그 정도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 정도 일로 뭘 그래라고 말할까요? 대부분은 상대가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역효과를 냅니다. 상대는 위로받기는커녕 자신의 감정이 부정당했다고 느낍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자신이 불편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우리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 고통을 축소하려 합니다. 그 정도 일로 뭘 그래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우리 자신이 편해지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말입니다. 진짜 위로는 상대의 감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합리적이든 비합리적이든 그 사람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느꼈다면 힘들었겠네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고통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 고통은 오직 그것을 느끼는 사람의 주관 안에만 존재한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내가 보기에 작은 일이라도 상대에게는 큰 고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연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연민은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게 힘들다고 말하면 그 힘듦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잖아라고 말하는 순간 연민은 사라지고 판단만 남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행복한 삶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고통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네카가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 정도 일로 뭘 그래라고 말했나 봅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을 덜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고통을 인정해주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작다고 평가하는 순간 그 사람은 두 배로 고통받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의 고통이고 두 번째는 그 고통이 인정받지 못한 데서 오는 외로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상대는 적어도 외롭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쓰였으면 힘들었겠네요. 그 일로 속상했구나.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 조금 알 것 같아. 많이 힘들었겠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말들은 문제를 키우지 않으면서도 사람을 존중하는 말입니다. 상대의 고통을 축소하지도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상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말로 고통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로 외로움은 덜어줄 수 있습니다. 내 고통을 이해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힘입니다. 다섯 번째 말 습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몇 년 전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60대 중반의 남편은 평생 말이 적고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도 이제 많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살지 모르는데 가끔은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안 될까요? 당신 마음을 좀 알고 싶어요. 그러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꿀 수 없어. 당신도 나 잘 알잖아. 내가 말은 안 해도 마음은 있다는 거.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내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기대를 접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 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는 정말 흔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자식이 아버지, 술 좀 줄이세요라고 하면 나는 원래 이래. 평생 이렇게 살았어. 며느리가 아버님, 식사 때 담배 냄새가 나서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면 나는 원래 담배 피우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그래왔어. 친구가 자꾸 약속 시간에 늦으면 나도 기다리기 힘들어라고 하면 미안해. 근데 나는 원래 시간 개념이 없어. 평생 이래왔어.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 수십 년간 연구했습니다. 드웩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바꿀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나는 노력하면 바뀔 수 있어.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드웩의 연구에서 놀라운 점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로 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이래라고 생각하는 순간 변화를 위한 노력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성장하고 변화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드웩이 80대 노인들을 대상으로도 실험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바꿀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노인들은 실제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바꿀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노인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부부 관계를 연구하면서 이혼으로 이어지는 부부들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고착이었습니다. 고착이란 상대의 요구나 불만에 대해 전혀 반응하지 않고 벽처럼 굳어버리는 태도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 바꿀 생각 없어. 이것이 바로 고착입니다. 가트맨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태도를 보이는 배우자를 둔 사람들은 극심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당신의 요구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변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포기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관계를 고칠 문을 아예 닫아버리는 말입니다. 상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바꿀 생각이 없다는 말이구나. 내가 힘들다고 말해도 소용없구나. 이 사람은 나를 위해 조금도 노력할 생각이 없구나. 이 말의 가장 큰 문제는 관계를 포기하는 선언과 같다는 점입니다. 관계란 서로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100% 맞고 상대가 100% 틀린 관계는 없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변화하면서 함께 편안한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 관계입니다. 하지만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하는 순간
그 맞춰가는 과정을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나에게 맞춰야 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은 상대는 깊은 절망을 느낍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할까요? 대부분은 변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꾸려니 어색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변화는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는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상대가 편안해진다면 그것은 관계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결국 나에게도 돌아옵니다. 상대가 편안해지면 나도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바꿔야 해? 상대가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를 권력 게임으로 만드는 태도입니다. 누가 더 많이 양보하느냐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진짜 성숙한 관계는 누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조금씩 변화하는 협력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 뒤에는 종종 이런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단점도 받아들여야 해.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맞는 부분은 사랑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틀린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위해 변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힘들어한다면 나도 변화해 볼게. 완벽하게는 못 바꾸겠지만 노력은 해볼게. 이것이 사랑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강물도 변하고 발을 담그는 사람도 변합니다. 변화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변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강물의 흐름을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강물은 멈출 수 없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그 변화에 함께 흐르지 못하면 우리는 뒤처지고 외로워집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를 주장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존재가 아닙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변화하면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나는 원래 이래라는 말은 사르트르의 철학과 정반대입니다. 이 말은 나는 이미 완성된 존재야. 더 이상 변할 여지가 없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도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동양의 철학에서도 변화는 핵심 주제입니다. 주역은 변화의 책입니다. 주역의 핵심 사상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입니다. 하늘도 변하고 땅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순응하고 적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역에서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고 말합니다. 관계가 막히고 답답하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관계는 다시 통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원래 이래라고 고집하면 막힌 관계는 영영 막힌 채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느꼈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평생 이렇게 살아왔지만 당신이 힘들다면 조금씩 바꿔볼게. 당장은 어렵겠지만 노력은 해볼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 바로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바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어. 당신이 중요하니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생각해보겠다는 태도만으로도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구나. 나를 위해 고민해 주는구나. 나는 이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 관계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변화는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고집보다 따뜻한 변화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말 습관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마이너스 상대의 감정을 부정하는 말.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마이너스 선택권을 빼앗는 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마이너스 부담을 주는 말. 그 정도 일로 뭘 그래. 마이너스 고통을 축소하는 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마이너스 변화를 거부하는 말. 이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좋은 의도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상대를 위로하고 싶어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관계를 지키고 싶어서 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말들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들은 상대의 마음보다 내 생각을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보다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상대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갔습니다.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건 말의 내용보다 말에 담긴 태도입니다. 맞는 말이라도, 좋은 의도라도, 솔직한 말이라도 상대 마음을 지나치면 관계는 상처를 받습니다. 말을 바꾸는 건 상대를 치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외로워지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한 말 습관이 사람들을 밀어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바뀔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실수했네. 미안해. 다음에는 더 조심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대는 당신의 완벽함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진심을 보고 싶어 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칠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꼈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 말이 부담되면 안 들어도 괜찮아. 그 일로 힘들었겠어요. 당신이 힘들다면 내가 생각해 볼게. 이런 말들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다만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배려가 관계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평생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배운 말투를, 세상에서 들은 말투를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좋은 말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로 상대를 대할지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따뜻한 관계 속에서 살 것인지, 외로운 고집 속에서 살 것인지. 말을 바꾸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작은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서 혹은 내일 아침 배우자를 만날 때 혹은 다음에 자식과 통화할 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대신 그렇게 느꼈다면 힘들었겠네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지켜보십시오. 아마도 조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상대의 표정이, 목소리가,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일 때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됩니다.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가까워집니다. 단절되었던 마음이 다시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 때문에 관계가 어긋났던 경험이 있다면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성장합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관대해지십시오. 누군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말 습관을 보인다면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려 하십시오. 그 사람도 아마 좋은 의도였을 겁니다.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그 사람도 언젠가 배울 수 있습니다. 관계는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노력할 때 비로소 따뜻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 먼저 시작하십시오. 내가 먼저 부드러운 말을 건네십시오. 그러면 상대도 조금씩 변할 겁니다. 관계는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말은 공기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좋은 공기 속에서는 숨쉬기가 편안하듯 좋은 말 속에서는 살기가 편안합니다. 반대로 나쁜 공기 속에서는 숨이 막히듯 나쁜 말 속에서는 관계가 막힙니다. 우리 모두 조금 더 좋은 공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른의 품격입니다. 오래 산 사람의 지혜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배려가 담기고 존중이 묻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어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랜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그 경험에 하나를 더 보태십시오. 부드러운 말하기의 경험을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겁니다. 말이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황금인생이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편안한 인간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